네, 설 연휴가 끝나면 정치권은 이제 6월 지방선거를 향해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선거는 집권 2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있겠죠. 그만큼 앞으로의 국정 운영과 또 정치권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시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최영도 경남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먼저 밥상머리 대화라고 하겠죠. 거기서 이런저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오늘 많이 오갔겠지만 그중에서 정치권 얘기 중에서는 일단 지방선거를 좀 한정을 지어서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선거가 넉 달도 남지 않았고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1년 차, 만 1년 차가 된 이후에 바로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저희가 어떤 점에 의미를 두고 초점을 맞춰봐야 될까요? 네, 역시 이제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네. 최초로 이루어진 전국 단위 선거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여당이 승리를 하면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운영 동력을 더 확보를 해서 현재 기조를 계속 갈 것이고 만약에 좋지 않은 성적이 나온다면은 이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큰 국정 운영 기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적폐 청산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렇게 대충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70% 넘는 그리고 60% 후반의 높은 고공 지지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이제 그대로 지방선거에 이런 지지율이 이어질 거냐라는 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만약에 그대로 이어질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그리고 또 남북관계 개선 또 경제 민주화, 양극화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최 교수님 이제 각 당이 그럼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방선거가 전국의 17개의 광역시, 특별시, 도지사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뭐 구청장, 시장, 군수도 뽑는 거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 역대 선거에서는 17개에서 승리를 하면 그 나머지 것도 대부분 가져왔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이번에는 양당제가 아니고 다당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좀 유리한 지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역시 이번 선거 판도를 전망하려면 역시 가장 직전 선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네.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실력으로 이렇게 집권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건 예. 지난 정부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사실은 어부지리로 이제 정권 얻은 셈인데 그건 지난 대통령 대선 그 득표율 보면 잘 나타납니다. 예. 대통령의 어부지리라는 말에 동의 못하는 분도 계실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예. 이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41%를 득표했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때, 이번 대선 말고 지난번 대선 때 얻은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보다 더 작은 득표였습니다. 예. 그리고 투표율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31% 정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투표를 한 셈입니다. 나머지는 반대했거나 투표를 안 했죠. 자, 이게 이제 상당히 불안전한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탄핵이라는 상황이 생겼고 거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어떤 전례 없는 이제 조기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지휘를 했습니다. 예. 야당 그러니까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투표 자체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찍었던 표보다 투표 자체에서도 야당 후보들이 얻었던 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 때 보면은 예. 과반을 넘었는데 문재인 후보는 과반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 후보도 많았죠. 예. 많은데 이게 지금 새로운 지금 앵커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다당제로 지금 막 이렇게 움찔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집필할 것인가 문제인데 예. 17개 선거가 다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뭐 몇 개 선거는 사실 그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어느 당의 아성이기 때문에 되는 게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이 다당제가 어떻게 짜여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얻었던 그 득표율이 확산될 것이냐 아니면은 지난번에 어떤 야당의 지지율이 야당이 때 분산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야당 지지자가 홍준표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이렇게 분산돼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 지방선거에서 결집할 것인가 이 가장 큰 변수가 될 테고요. 네. 그래서 이건 아마 지난번 갑작스러운 조기 대선과 탄핵으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했습니다만 그 지지율을 분석하고 득표를 잘 분석해 보면은 이번 선거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그동안 한번 이렇게 기회를 준 겁니다. 새로운 예. 기회를 주고 했는데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외교안보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서 이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도 있고 또 이 정부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한 번 더 봐주자라고 하는 분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새로운 판이 짜졌기 때문에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는 민주당 정부는 이제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될 테고요. 알겠습니다. 또 야당은 새로운 어떤 세력의 결집으로 기존의 대통령 선거에서 보였던 분산됐던 표를 네. 얼마나 통합시켜내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영도 교수님하고 좀 전혀 관점이 달라서 좀 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선거에 대해서 그럼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 네. 객관적인 기준을 보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9대 8이었어요. 한 석 차이였는데 현재 각 당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전망이 민주당은 9석 플러스 알파입니다. 예. 9 플러스 알파. 그리고 한국당은 지금 6 플러스 알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당에서도 예. 이번 선거는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더 나아가서 이번 선거 이제 최대 승부처는 이제 수도권 세 곳 그리고 낙동강 벨트라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서 누가 승리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이제 수도권에서도 현재 여당이 객관적으로 압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후반에서 70%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40%를 넘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괴멸된 상태를 아직도 복구를 못 해가지고 예. 20%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이제 객관적인 기조를 볼 때 또 지표를 볼 때 예.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에서는 앞으로 자유한국당 또 구여권이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보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부산, 울산, 경남 예. 하면은 이제 전통 여권, 구여권 그리고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한 20%대 예.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은 40%로 역전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냐 하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 당선된 이후에 부산 쪽은 좀 이따가 저희가 그렇습니다. 준비가 되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종합적으로 예. 자유한국당 내지는 구여권 내지는 보수가 좀 상당히 불리한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두 분이 약간의 엇갈리면서 저희가 뒤에 준비했던 네네. 내용까지 먼저 이렇게 앞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치 사실 목표치는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이고요. 사실은 역대 선거들을 보면은 뭔가 그 선거판을 뒤흔드는 이슈가 있으면서 뭔가 변수들이 생기곤 하거든요. 지금 뭐 개헌 문제도 나오고 있고 북한 리스크도 있고요. 뭔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는 뭔가 어떤 게 가장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북한 리스크는 사실 지난해 천안함 폭침이 있었을 때 네. 그게 그 당시 대통령 그 지방선거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2010년이었죠.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당시 여당이 큰 덕을 볼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별 덕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복지 이슈가 좀 앞섰어요. 네네네.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통계청 지금 저 자료가 나왔는데 1월달 일자리가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 사실 일자리 상황에 심상치 않고 저는 이제 경제가 역시 펀더멘탈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취약계층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사실은 지향해왔던 핵심 계층입니다. 그리고 또 지지하겠다, 그분들을 보살피겠다고 했던 층인데 이 최저임금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방에 가보면 지금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최저임금제 파문으로 심지어 어린이집조차도 이 최저임금 파문으로 엉뚱한 후폭풍 맞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도 적자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상황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보살펴야 되고 또 이렇게 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층에서 지금 이반이 일어나고 있고 청년 일자리가 특히 심각합니다. 예. 최악의 청년 일자리 상황이고요. 이게 왜 비롯되었냐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취임 이후에 아주 이념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뭐 일자리, 그다음에 최저 정규직 문제라든가 이런데 이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원전이라든가 보면 백운기 장관이 지금 사우디 원전에 지금 우리 정부 올인해서 그걸 수주하겠다 그러는데 집권 초기에는 원전을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드 문제도 그렇고 이게 자꾸 오락가락하는 정책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문제도 그저께 그 국무조정실장이 블록체인 정책을 기술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이 불쑥 그걸 폐쇄하겠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왁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이 업종에서 보더라도 13개 주요 업종 중에서요 지금 6개 업종이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게 예. 대부분 반도체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밀접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비단 이 정부의 잘못은 아니겠죠. 지난 정부부터 누적되어 온 것일 텐데 그러나 정권을 맡은 만큼 이 산업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그런 플랜 내놓지 못하고 예. 이념적으로 좋은 정책 이걸 내세우다가 지금 집값만 하더라도요. 집값은 강남만 올랐습니다. 강남만 오르고 지금 네. 지방은 심각하게 내렸습니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제가 경남대 창원에 있는데 예. 집값이 전국 최악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과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질문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 예. 네. 또 이슈가 뭐가 될 건가라는 예. 질문인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고요. 예. 첫 번째는 이제 MB 수사.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다스 또 그리고 특활비 문제 그리고 국정원 대권 문제 등등 해서 지금 사실상 검찰의 수사 예. 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측근들이 다 이거는 MB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과거에 특검 때 했던 진술을 뒤집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은 당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소환도 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론들을 감안해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마감이 되면은 이제 소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확실한 증거 그리고 또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법 처리를 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MB 문제하고 현재 이 예. 문제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70% 이상이 MB를 구속 수사해야 된다. 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를 하면 할수록 제가 볼 때는 현재 여권에게 유리한 문제가 될 것 같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핵심 변수가 두 번째, 세 개헌입니다. 번째는 조금 줄여서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이제 개헌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현재 지금 개헌 대 반개헌 구도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은 한 80%까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사실상 곁다리 개헌 논리를 내세우면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사실상 반대하는 소극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좀 불리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북 정상회담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김여정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 특사로 자기가 왔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미 특사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또 동시에 북미 대화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당국 회담도 될 가능성이 높고 인도적인 교류 그리고 또 남북 이사가족 상봉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 순풍을 타게 되면은 종합적으로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여당에 유리할 것 같고 다만 네. 하나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선거 단일화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신다당 체제로 돼 있는데 바른미래당 그리고 한국당이 선거 연대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고 예. 또 민평당도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이번 6.13 지방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의제들을 다 그냥 합치면 이제 변수가 한 번에 이렇게 엮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질문한 거에 좀 한정돼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한 질문에 모든 저희 질문거리를 다 대답해 주고 계시니까요. 자, 이제 또 좁혀보겠습니다. 일단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권에서는 뭐 어느 정도 나올 만한 후보군들이 정해진 것 같고 아직 야권에서는 누가 나갈지 홍준표 대표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서울시장 선거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누가 나올지 모르죠. 모르고 네. 우선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인가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바른미래가 바른미래당 맞습니다. 바른미래당 예. 맞습니까? 예, 지금 바른미래당. 헷갈리십니다. 예, 예.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이제 이 아직 관건이겠지만 확정되진 않은 거죠. 안철수 예, 예. 후보는. 예, 예. 근데 지금 전통적으로 지금 한국당의 전신들이 보면 신한국당,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한나라당 했지 않습니까? 네. 이 후보들이 되게 보면은요 4월 달쯤에 결정됐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가 그랬죠. 이긴 후보들 보면은 다음 이명박 후보도 그랬습니다. 이명박 후보도 사실은 그 전에 준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홍사덕 의원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오세훈 의원 전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중진들이 그 당시 홍준표 대표도 준비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맹형규 전 행안부 장관 등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시화되고 있었는데 4월달에 이명박
후보, 예.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로 전격적으로 결정되고 그런 어떤 저변의 움직임이 바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실은 그렇게 지금 후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크게 지금 새누리당, 한나라당 쭉 이전의 이력을 볼 때는 한참 남았군요, 한참 남아 있고 네. 뭐 홍준표 대표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마도 무엇인가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여기에 아마 안철수 대표가 끼어들게 되면은 상당히 그 서울시장 후보 구도가 아주 다이내믹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후보로 들어오고 그러면 박원순 지금 현 시장과 바꾸게 되고 뭐 다른 또 후보가 들어올 텐데 이렇게 되면 구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도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인물이고 예. 세 번째가 정책인데 지금 구도 자체가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한국당이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 후보조차 지금 내밀지를 못하고 홍 있어요. 대표는 계속 뭐 오세훈 전 아니 시장을 그건 이제 뭐 아직 내세우겠다 이렇게 확정이 말을 하는 안 거죠. 됐고요. 예, 본인이 얘기하는 당초에는 이제 홍정욱 전 의원을 영입을 그렇습니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홍정욱 의원이 고사를 고사를 했거든요. 했죠. 그럼 왜 고사를 했냐면은 홍정욱 의원이 당선이 되면 당장 받죠. 네. 근데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현재 하고 있는 경영에 전념하겠다. 예. 라면서 고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승산이 그만큼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인데 예. 기본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는 자기를 부르면은 내가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낼 만한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오게 되면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와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전 대표로 후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리고 경기도 남경필 지사로 후보 단일화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내 예선전이 본선전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리한 지형에 있거든요. 예. 근데 현재 확실한 우위에 있는 후보가 지금 박원순 현 서울시장 3선 고지를 위해 뛰고 있는데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 카드가 유력해지면 민주당 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친문이 또 결집하면 박원순 시장 대 다른 후보들이 결집해서 이 당내 경선이 굉장히 백중세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전망이 됩니다. 예.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보다는 아무래도 서울시장 쪽 카드가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바로 미래당에서 그리고 안철수 대표 본인이 어떤 카드를 던지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예. 여러 가지 그런 뭐 자꾸 이렇게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 또는 정당 내부의 안팎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봐야겠죠. 예. 자, 이번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강 벨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이제 경남도지사는 굉장히 본인도 집중을 해서 지켜내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요. 그 낙동강 벨트의 분위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낙동강 어떤가? 벨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당장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6석 승리 못하면은 예.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6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6석을 확보를 하려면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우리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기면은 이번 선거에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산, 울산, 경남 이 낙동강 벨트가 최대 전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여론조사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략 40%대 20%대로 민주당이 우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후보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부산의 서병수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여론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홍준표 지사가 지사직을 하다가 그만둬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당히 책임론도 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필승 카드를 내세울 경우에는 민주당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춘 장관 그리고 또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김경수 의원. 이런 이제 두 분을 내세우면 굉장히 필승 카드인데 여기에 딜레마가 하나 있는 게 굉장히 국회 의석이 중요한데 예. 이분들이 나가게 되면 이제 두 석을 상실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낙동강 벨트의 승패의 전망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이 낙동강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제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낙동강이란 말은 이게 6.25 때 사실 최후 전선입니다. 부산, 지금 지역으로 보면은 광역단체로 보면 부산 그리고
경남의 창원, 마산 이쪽 지역입니다. 네. 이 사실은 선거에 이게 비단 이번 선거뿐 아니고요. 대통령 선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이게 부산 지역 그리고 경남 지역, 창원 지역 이 선거가요. 이게 보통 다른 또 TK랑 또 다릅니다. 예. 굉장히 야성도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에서 어떤 정말 스윙 스테이트, 격전지 어떤 승부수를 던지는 주다 이렇게 지역이라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지만 예. 그러나 지난번 그 탄핵 과정에서도 경남에서 전체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약간 이겼습니다. 약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거제도이기도 하고 또 부산은 또 고등학교 나오기도 했고 지금 양산에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다소 조금 이겼다는 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상당히 이번 지방선거에 큰 승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고 또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상당히 저는 부산, 경남 이쪽 특히 창원 이런 지역은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민주화하면 민주화, 산업하면 산업화 이 모든 부분에 자신감이 있고 자부심이 강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역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실제로 어느 정당이 정말 나라를 살리고 어느 정당이 경제를 제대로 다시 세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상당히 큰 그게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재보궐선거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재보궐선거가 참 규모가 많이 커졌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역이 많습니다. 현재 확정된 지역만 해도 7곳이거든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재판이 많잖아요. 또 진행 중인 곳이 2곳이 있어요. 예. 거기다가 현역 국회의원들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게 될 경우에는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곳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미니 총선이기 때문에 현재 국정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정적인 선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민주당이 121석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16석인데 그러면 이제 몇 석 차이 납니까? 5석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0곳 이상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면은 승패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1당이 돼서 국회 권력을 가져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당장 국회의장을 가져가고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1당의 지위를 뺏기면은. 그래서 결코 지금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7곳이 현재 어디냐면은 공교롭게도 서울에서 2곳, 그리고 영남에서 2곳, 호남에서 2곳, 그리고 충청도에서 한 곳. 이게 이제 미니 총선이거든요.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민주당이 우세한 그런 상황인데 그대로 이어지느냐는 또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대목입니다. 여기 대해서 최 교수님 짧게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하나만 더 되겠습니다. 이게 항상 여론조사 얘기하시는데 여론조사는 지금 좀 편향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자들 특성을 분석해 보면은 실제로 지금 사실은 뭐 한국당이나 또는 뭐 이전에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별로 응답할 이런 재미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낮은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진 지지자들이 응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여론조사에 조금 바이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니 총선 전에 당장 1당, 2당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5월 10일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의석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나오려고 하거든요. 이 민주당 의원 중에 한 4명, 5명 정도 그만두면은 지금 이 상태로서도 의석수가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5월 23일 날 지방선거 기호 때 또 투표용지가 또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 기호 때 1번, 2번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5월 10일 날부터 5월 23일 날 사이에 굉장히 전국에서 의원들 하나로 더 끄집어들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두 분도 굉장히 치열했으니까 이번 지방선거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배정호 세안대 교수,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